제가 얼마 전에 겪게 된 아주 충격적인 실화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익명으로 된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정말 진중하게 생각했던 저의 미래를 한순간에 산산조각을 내고 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두 사람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모든 것을 제 뜻대로 맞추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제가 받게 된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진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쓰게 된 것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마 전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가게가 잘 되었을 때는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들러붙던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 제 가게가 아주 불행하게도 망하게 되자마자 돌변을 할 때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인가 싶더라니까. 제 이야기는 끝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허심탄회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수제 가방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공간에 공방을 만들어 두어서 가죽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워낙 손재주가 좋았었기 때문에 수제 가방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소량으로 판매를 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거나 다방에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름아름 오시는 분들께만 수제로 판매를 했었어요.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납 공간 같은 부분에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맞춰서 제작을 해서 주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방이라는 게 한번 사고 나면 꽤 오래 사용하는 물건이라 저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제 가방은 저에게 있어서 제품이라기보다는 작품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사실 저는 처음부터 가방을 만들어 팔 생각 자체는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예전부터 가죽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제 가죽화라든지 수제 가방 같은 걸 많이 보고 자란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가죽 가방을 하나쯤 다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아실 텐데요. 가죽이라는 게 엄청 무거워서 예쁘긴 한데 오래 들고 다니기 어렵지 않겠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멋을 중요시 여기니까. 감내할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서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기가 무척이나 어렵지요. 아무래도 가방 안에 들고 나가야 할 육아 용품들이 많다 보니 가죽 가방을 들면 정말 학창시절 책가방을 들고 다니던 것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나이를 먹고 출산을 하고 나서 온몸이 더 쑤셔서 그런 것도 한몫할 테지만요. 그런데 요즘 합성 피혁이니 뭐니 해서 엄청 가벼운 인조 가죽들이 많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심지어 가죽들의 퀄리티 자체도 좋아서 일반 가죽과 다를 것도 없고요. 제가 그 얇은 가죽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이건 대박이다 싶을 정도로 이거다 하실 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가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2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 친구가 저만 보면 맨날 궁시렁거리면서 가방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곤 했었어요. 아니, 나도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예뻐서 따라서 하고 싶거든. 아니면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기저귀를 넣고 분유를 넣고 물티슈를 챙기고 하다 보면 가방에 자리도 없을 뿐더러 가죽 가방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 진짜 근데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들 대부분이 제가 디자인해서 저한테 쓸모있게 제작을 한 가방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어깨 너머 배운 솜씨로 공방을 운영하고 가죽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수제로 가방을 만들어서 친구한테도 선물을 가끔 해주곤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굳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공방 자리도 부모님께서 얻어주신 차례이기도 했고 공방을 운영하 가방을 받은 친구는 너무 좋아했어요. 요즘은 그 친구가 내가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늘 칭찬을 듣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가방을 선물하고 싶어요.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와 선물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연인들과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함께 소중한 순간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가방이 가죽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볍고 디자인도 예쁜데 안에 수납 공간까지 넉넉해서 매일 들고 다녀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고요. 친구가 좋아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때부터 일이 아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글쎄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육아를 시작한 이후에 육아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가방을 선물 받았다면서 자랑을 하며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제 친구를 구독하던 구독자들이 너도 나도 어디서 산 거냐, 나도 사고 싶다 댓글을 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자연스럽게 제 사업장을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저에게 주문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야기를 전혀 전해 듣지 못해서 이건 신종 장난인가 싶어서 대충 댓글을 하고 끊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블로그에 제 가방을 올려두었는데 반응이 엄청나다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니 대꾸 잘해주라고요. 솔직히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려 퍼지니까 노이로제가 올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고요. 제가 우왕좌왕하면서 친구에게 갑자기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징징 우는 소리를 내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얘야, 디자인도 다 나왔겠다. 부모님께서 공장까지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공장에 맡겨서 대량으로 뽑아내서 팔아 반응 진짜 좋다니까 나한테 사고 싶다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문의 전화가 쏟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공장에 맡긴다고 내일 가방이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의 전화가 계속 오니까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 것 같고. 아니, 대량으로 뽑아내서 파는 게 답이야. 내가 일거리 제대로 물어본 거 맞지? 너 맨날 친구들한테 선물이나 하고 공방에 틀어박혀 있기나 했잖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이참에 엄청나게 부자 먼저 해보자. 내가 전적으로 서포트할게. 얘야, 지금 이렇게 홍보해준 것도 고마운데. 아무튼 알았어. 내가 이 은혜 제대로 한번 갚아볼게. 갚긴 뭘 갚아. 아, 내가 그동안 나한테 공짜로 준 가방이 몇 개인 줄 알아? 수고비 같은 건 안 줘도 되니까. 이참에 너도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주문 받아봐봐. 내가 다른 사람들 블로그로 물건 파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벌더라.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러던데 너는 착실하게 신고 잘하겠지만 저는 친구가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서 수량을 따져보라는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그날 바로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몰라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고 제가 블로그를 오픈하자마자 친구는 자기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를 홍보해 주었어요. 그러니 문의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몰려들게 되었고 오픈을 하자마자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참에 친구 말대로 노를 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공방을 운영하면서 가끔 용돈벌이나 했었는데 이참에 저도 큰돈을 만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구매를 해보겠다고 일정을 올렸고 주문을 하실 분들은 대충 수량을 알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한 5, 6개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아무래도 합성 피혁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 제가 직접 만드는 가방이니까 가격이 조금 높았어요. 제 수고비까지 일일이 따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건 그거대로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노력을 알아주어서 비싼 가격에 그 가방이 사주신다면 또 감사한 일인 거고요. 큰 마음 먹고 가방에 사겠다는 사람이 30명을 넘어가면
부모님 공장에 부탁을 드려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블로그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글쎄 사겠다고 댓글을 단 사람이 200명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발등이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부모님 공장에 부탁을 드려서 가방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일정에 맞춰서 가방이 전부 생산이 되었고 저는 일일이 포장을 해서 택배사에 전부 넘기게 되었어요. 그 뒤에 통장에 꽂힌 가방값을 보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이 있고 찼더라고요. 이런저런 비용 다 빼고 순이익만 해도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니까 정말 얼떨떨하더라고요. 근데 더 큰 일이 뭐였냐면요. 그 가방을 구매한 사람들이 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홍보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점점 더 사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다음 일정은 언제 열리냐는 질문들과 쪽지들이 제 블로그를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에 이기지 못하고 2차 공구, 3차 공구까지 하게 되었고 가격을 일부러 슬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100만 원이나 하는 명품 가방을 턱턱 사나 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가방을 팔면 팔수록 단점들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큰 불만은 슈퍼백이라 가방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수정해서 이번에는 슈퍼백이 아닌 도트백으로 디자인으로 새로 엄마들을 위한 가방을 출시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슈퍼백을 산 엄마들도 새 가방을 가지고 싶다며 다시 한번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성공한 수제 가방 제작 블로거가 되었어요. 그렇게 매번 공장에 맡기면서 배송까지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제 공방을 운영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죠. 사실 제 공방도 그렇게 큰 홍보가 된 것은 아니라서 오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긴 했었어요. 그 오랜 시간 운영을 했음에도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한 번씩 사람 운명은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공방이나 운영하며 여유자적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아예 공방을 바꿔보기로 결심을 했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어요. 합성 피혁에 있는 다양한 가죽들을 가지고 새 가방들을 뽑아내고 형형색색의 가방들을 공방, 아니 매장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공구에서 가방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정가로 가방을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가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와서 정가에 가방을 구매해서 가곤 했어요. 제가 가방 매장을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면서 찾아와 가방을 사고 저에게 간식이나 선물이니 편지 같은 것도 막 주셨어요. 엄마로서 예쁜 가방은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가방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정말 얼떨떨해져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보고 무슨 연예인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죠. 저도 신기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가방 사업자로 제 이름, 제 로고를 박은 가방들을 팔게 되고 전문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 시기에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모든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시기들이요.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는데 끝은 평범하지 않았던 하루.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 매장에 부모님 나이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방문을 하셔서 저희 가방을 무려 10대께나 구매를 해석을 하면서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해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색깔별로 하나씩 계산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가방을 뭐 이렇게 많이 나가세요? 어차피 같은 디자인인데 한두 개만 사가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저희 가방은 육아에 맞춤되어 있거든요. 어머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안에 칸막이들이 막 나뉘어져 있어서요. 나이대가 있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육아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았고 자식이 애를 낳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10개의 가방을 사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왜 사가시는 거냐고 슬쩍 물어보았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아주 똑 부러지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저는 저쪽 길 건너 사거리 지나서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이번에 저희 원에 다니는 아이들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좋은 가방이 있다고 들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어쩜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건지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시냐고 댓글을 한 뒤 가방을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 포장을 해서 드렸어요. 저희 선물 포장에는 커다란 리본이 달려서 나가는데 리본도 너무 귀엽다고 끝까지 칭찬을 해주시면서 저를 많이 바라보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저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긴 했지만 별말 없이 손님이 나가시길래 그냥 신기하다 하고 말았습니다. 가방값이 저렴한 편도 아닌데 어린이집 원장이 오너들을 위해서 이 비싼 곳을 선물로 돌리는구나 싶어서 대단하다 싶기도 했어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본인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모를 챙기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랬던 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셔서는 이번에도 똑같이 10개를 구매해서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번에는 왜 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저를 보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방을 구매해서 가니까 이상한 생각이 막 들고 그래요.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이 가방을 사가는 사람에게 사지 말라고 말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는 사과반에 주었던 거고 이번에는 딸기반 엄마들 주려고 사가는 거예요. 뭐 납득이 엄청나게 가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 그냥 그런가 봐요. 사실 크리스마스라거나 어린이날이라거나 그런 시즌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평범한 날이었거든요. 아무튼 사과도 딸기반에게 주셨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10개를 사 가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먼저 포도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한 달 사이에 가방을 대려 50개는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몇백만 원어치를 구매하신 건데 제가 너무 놀라서 서비스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제 머릿속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죽 공방을 운영할 때 만들어 두었던 수제 가죽 가방을 하나 드렸더니 너무나도 놀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이거는 가방이 무거운 게 진짜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가 봐. 아유,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걸 나한테 막 줘도 되는 거예요? 가방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다. 이거는 어디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 들고 다녀야겠네. 너무 고마워서 이걸 어쩌지? 이것도 혹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손으로 가죽을 문대고 두들겨서 만든 수제 가방이에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나 마찬가지니까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언제든지 가방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애지에 드릴 테니까 찾아오시고요. 너무 귀한 선물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덥석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좋은 주인에 찾아가야 하는데 내 손에 와서 어떡하지? 아, 내가 미안해서. 아유, 왜요? 주인, 잘 찾아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가서 예쁘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뒤로도 원장님께서는 아주 자주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셨어요. 저는 오후 시간이 되면 저희 가게에 출근하시는 듯이 찾아오시는 원장님께 어린이집에 붙어 있지 않으셔도 되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 가게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이라서 그런 건지 상당히 인자하시고 성품 자체도 좋아 보이고 말도 부드럽게 하시는데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대화를 해도 길게 이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 건지 대화가 줄줄 이어지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가게에 있는 내내 수다를 떨다 보면 문 닫을 시간이 금슬 되더라고요. 저에게 칭찬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은근히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참으로 대견해 하시겠어.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 이렇게 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우 내가 딸을 기다려왔는데 우리 미진 씨와 함께 있으면 딸이 생긴 기분이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신이 나서 추측을 부린 것 같네. 아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무뚝뚝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저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날처럼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가족 이야기도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친구를 맺는 데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원장님을 만나게 된 이후의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구나를 알게 되었죠. 원래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공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건물 밖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갈 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을 잠궈두고 다녀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가게도 봐주시겠다고 하고 커피나 간식도 사다 주시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웬 남자분이랑 같이 가게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으시길래 실적 누구시냐고 물어보았더니 저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한번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첫눈에 제가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약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시집살이도 없을 거고 결혼 생활이 참으로 행복하겠다. 이런 듬직한 남편이랑 함께 살고 싶다 하는 상상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드님께서 어린이집 일을 도와 차량 운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이 조금 애매하다 싶기는 했는데 제 매장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자는 데는 문제없겠다고 김칫국까지 한 사발로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저랑 아들을 이어주고 싶어서 데리고 오셨던 거였는지 아들이 일을 보러 나가자 슬쩍 제 옆구리를 찌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어떤 거 같아? 어디 가서 외모는 빠지지 않은 편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지, 그랬어요. 그때 정말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는 걸 느끼게 되었죠. 저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원장님의 도움으로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고 정말 나중에 만나서 밥이나 한 끼 하자는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되었어요. 그냥 인사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그분에게서 연락이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힘들진 않으세요. 어머니께 말씀만 들었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방 디자인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을 전공하셨나요? 어깨너머로 배우신 거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이런 전문직 여성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는 저에게 진짜로 식사를 한번 하자고 약속을 잡는데 남자가 아주 박력도 넘치고 멋있더라고요. 약속을 잡아버렸으니 모시기는 척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워낙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불도저 같은 사람이 취향이었는데 만나보니 딱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제 취향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업으로 삼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진짜 의외였는데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택시가 딱 자기 적성에 맞았었다고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택시를 정리하게 되었고 원장님의 일을 도와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가 많이 아팠었나 했습니다. 뭐로 봐도 택시가 더 돈이 되는 건 맞으니까요. 거기다가 너무나도 동안이셔서 몰랐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6살이나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29이었으니까 35살이면 앞으로 또 다른 일이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무척이나 호감이었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원장님 아니 예비 시무가 늘 우리 가게에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이유는 당연히 제 일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었고 예비 신랑 또한 저를 엄청나게 챙겨줬습니다. 호칭이 갑자기 변해버려서 많이 놀라셨죠. 연애를 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호칭 또한 정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저도 좋아서 동의를 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계속 결혼을 하자고 조르기 시작했거든요. 만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저에게 결혼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내 주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 오죽하면 나한테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보더라니까 멀쩡한데 왜 결혼도 못했냐고 잔소리들을 얼마나 하는지 아직까지 결혼 못한 게 이상하다고 나를 하자 있는 사람 취급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나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야. 결혼하죠, 우리. 그런데 솔직히 어린이집 차량 기사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지 대책이 안 썼어요.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실적, 제가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모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결혼하면 돈 나갈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당장 살아야 할 집도 필요하고요. 요즘 결혼식은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던데. 자기가 잘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설마 자기도 반반 무조건 따지고 그런 성격이야?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 더 보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는 아니잖아. 서로 보듬어 주면서 사는 거지? 틀린 말도 아니긴 했고 저도 연애를 할 때 이미 어린이집 차량 기사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이상하게 아주 은근히 예비 시모랑 예비 신랑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희 가게에 매번 찾아오는 예비 시모가 가방을 하나씩 몰래 챙겨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가 가져가셨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미안해요. 이야기가 중간에 끊겼네요. 다시 이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방, 저희 매장에 걸려 있었던 새 가방 맞죠? 그러니까 예비 시무가 눈을 뾰족하게 뜨고서는 저에게 버럭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닌데 내가 가방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는 거야. 지금 내 친구들한테 부리 며느리가 가방 판다고 했더니 궁금해 하더라. 그래서 하나 선물로 주려고 그런 거야? 홍보도 해줄 겸 내가 내 가게에서 산 가방이 몇 갠데? 아, 이거 하나 못 가져가게 하니? 아니, 안 돼. 말씀을 해주셨으면 당연히 제가 그냥 드렸겠죠의 말 없이 그냥 가지고 가시니까 제가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시면 말을 하고 가져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언의 허락으로 들린 건지 뭔지 그 이후부터 틈만 나면 가방을 챙겨서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선물로 드렸던 수제 가방 있죠? 그거를 몇 개 만들어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욕을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방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공방에서 그런 가방 하나 만들려고 치면 몇 주가 걸리거든요. 물론 저는 숙달된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매달리면 뚝딱 만들 수야 있지만요. 근데 한 개도 아니고 5개를 당장 만들어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는 거냐?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제 가방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너는 그렇게 하나하나 정석대로만 하려고 하니 예쁨 받기는 아주 글러 먹었구나. 흘러 먹었어. 아, 이럴 때일수록 뚝딱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나한테, 내 친구들한테 점수라도 한 번 더 딸 거 아니니? 아무튼 저는 자꾸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방도 비워가고 또 이래저래 현금도 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CCTV를 다 읽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매일 정산을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5만 원, 10만 원 비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가서 재고가 비나 보다 했어요.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의심이 점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있는 돈통을 시어머니가 들고 가는 건 무리지만 직원은 만질 수가 있었으니까요. 현금을 직원이 빼돌리는 건가 싶었던 거죠. 의심만 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몰래 CCTV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때쯤부터 저에게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가방이 잘 팔리고 입소문이 줄줄이 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에서 제 디자인을 모방해서 가방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저렴한 가격의 박리다매를 택했고 제 가방에 반값도 안 되니 다들 그 브랜드를 살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제 가방이 명품 디자인이랑 유사하다고 나아지고 듣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더욱 더 곤란해졌어요. 사실 가죽 가방이라는 게 말입니다. 외관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겉에서 치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 가방이나 저 가방이나 할 거 없이 비슷하게 뽑히는 부분이 없지 않죠. 근데 제 가방이 카피본이다 그리고 합성 피혁을 사용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악의적으로 제 가방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시를 하려고 했지만 말이 갈수록 살이 붙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가방이라는 게 또 한 번 산다면 오래 사용하게 되니까 한 번 산 사람이 재구매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점점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제가 또 나름의 사명감이란 게 있어서 가방을 무척이나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고 판매도 다 해드렸거든요. 제 가방의 장점이고 자랑거리였지만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가방은 점점 팔리지 않게 되었고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결혼 준비를 돌입해야 하는데 가게에 파리만 날리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모아둔 돈이야 꽤 있었지만 하루가 뭐다 하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가게에 방문을 하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손님이 하도 오지 않으니 직원이 할 일이 없어서 결국 직원까지 해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너 돈 없니? 요즘 장사 안 되니? 그렇게 잘 되더니 너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돈 벌 때 잘 땡겨놨어야 하는 건데 얘가 순진해서는 다른 디자인의 가방들 좀 팍팍 뽑아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혼해서 손가락만 빨고 살겠어. 문제는 예비 신랑이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어오는 게 더 심각한 건데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지치기 시작했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했으니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함도 생겼습니다. 저에게 결혼 노래를 부르던 예비 신랑은 상견례를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는 종작 저에게 상견례를 왜 벌써 하냐고 다른 말을 했거든요. 언제는 결혼부터 빨리 하라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에 밀리고 나서 손님이 뚝 끊기고 나니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데 저에게 말도 틱틱거리면서 하시더라고요. 너는 대기업에 튀져있는 빼앗겼으면 소송을 통해서 돈도 벌고 디자인도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아, 왜 그렇게 멍청하게 손 놓고 있니? 무슨 수로 제가 대기업과 소송을 해서 이기겠나요? 제가 특허권을 따로 신청해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육아 블로그를 하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만나서 밥을 한 끼 하기로 했어요. 친구 덕분에 돈을 좀 벌게 됐으니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친구가 너무나도 궁금해하길래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쭉 썰을 풀었는데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갸우뚱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라고. 어디 어린이집인데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말해봐봐. 저는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 신랑이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더라고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상견례 자리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날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상견례 당일까지도 이게 맞는 건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친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저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상당히 거만하게 인사를 받더니 다짜고짜 저희 부모님께 무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은 돈이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그 누구 준비는 다 해두셨고요. 자식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넉넉하게 지원 가능하시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장은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그거 정리하면 돈이 좀 되지 않나요? 저희가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있지요.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데 자식들의 미래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형편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만큼의 돈은 없어서 넉넉한 지원까지는 모르겠네요. 사돈댁에서는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형편이신가 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물잔에 탁 내려놓으면서 아주 못 들을 말을 들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래?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한두 푼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신혼집도 얻어야 하고 식재 비용에 신혼여행에 먹고 살 건 또 어떠게? 어렵다, 어려워. 남편도 돈을 벌어야죠. 지금처럼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같이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 가게에 파리만 날리잖니? 100만 원은 버니 사돈댁에서 그 정도 해주실 수 있고 나는 남자가 돈 다 내는 결혼은 아니라고 본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니 시작부터 돈돈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대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알았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도 꺼내고 싶은 카드가 넘치게 있었는데 저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제가 들고 있는 카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이에 너는 양심도 없다.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으려고 환장했니? 우리 아들이 노숙자나 다름없이 돈 한 푼 못 버는 너랑 왜 결혼을 하겠어? 우리 형편에 너같이 돈 한 푼 없는 애를 외면으로 맞이하겠니? 아이 됐고 우리 아들이랑 이만 정리해라.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하는 표정으로 벙찌셨어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열이 받더라고요. 더 이상은 그런 아나무인한 태도를 참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들고 있는 카드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줌마네 어린이집도 보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던데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줄줄이 그만뒀다면서요. 그 애들 잡으려고 우리 집에서 가방도 사가는데 다들 가방만 들고 튀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도 알아요. 아줌마, 아들이 택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다면서 그런 사람이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데 누가 믿고 보내겠어? 그 말을 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주변을 살펴보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그거 그냥 소문이야. 소문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감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너 뒷조사했니? 소름 돋는다. 어쩜 결혼할 사람을 한 번 믿지를 못해서 그런 헛소문에 휘둘리고. 그래, 뒷조사를 제가 왜 해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제 귀에까지 들리던 거려.
어쩜 음주운전 이력까지 속이고 사람을 뭘로 보고 제가 그쪽이랑 결혼은 안 해요. 당신 아들 사람 목숨도 앗아갈 사람이잖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 근데 뭘 믿고 결혼을 하냐고요? 그리고 아줌마. 도대체 우리 가게 와서 해먹은 돈이 얼마예요? 제가 가게 CCTV 잘하던 거 몰랐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직원이 돈통에서 돈을 빼가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글쎄, 며칠간 모아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범인이 직원이 아닌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에게 가서 자기가 저의 예비 시어머니라는 것을 밝히고는 돈통에서 대놓고 돈을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경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을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해코지를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제 가방을 매번 한두 개씩 들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친구들 주겠다고 가져가 놓고는 중국어를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게에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택배사에 자기 물건을 얹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도로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을 저 몰래 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CCTV에 녹화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를 실컷 하고 오라고 등을 떠밀더니 본인이 제 가게에서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전부 편집해서 제 휴대폰에 담아왔고 저는 제 휴대폰 속 영상들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제 친구가 제 예비 신랑이 글쎄 음주운전을 한 놈으로 소문이 나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가 없다는 말을 전해주어서 저도 CCTV를 돌려보게 되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니까 충분히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증거도 충분히 있다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놀래서 둘 다 저를 갔어요.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시면서 물만 마시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지요. 제가 미리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부분 전부 도둑질 한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 영상이 충분하니까 법적 책임을 무기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제 변호사랑 이야기하시는 게 빠르시겠죠? 그러면서 미리 받아온 변호사 명함을 그들에게 들이밀었어요. 제 변호사라고 앞으로는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명함을 받아들더라고요. 절도로 고소를 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죄질이 나빠서 뭘 해도 처벌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이 사람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가 되어 있던데 어린이집 촬영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경찰에 모조리 다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제가 예비 신랑까지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둘 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던 거야. 우리 어린이집까지 잘못되면 우리 진짜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해. 도둑질한 거. 그거 내가 다 갚을게. 제발 내가 운전한 것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갚으면 한근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밝혀지면 우리 정말 문 닫아야 해. 우리가 다 사과하며 그동안 내가 욕심 부린 것까지 전부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받아오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셨고 저에게 잔소리까지 시작하셨어요.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서야 어디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니? 어떻게 만나도 저딴 인간들이 만나서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더 볼 것도 없으니 당장 집에 가자. 네, 저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네요. 변호사랑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뒤에서 울면서 저에게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매달리는데 제가 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요. 다음날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예비 신랑 또한 고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도둑질을 몇 차례나 걸쳐서 꾸준히 했으니 벌을 받게 되었죠. 저에게 물건값을 반환하고 가져간 현금 또한 돌려주라고요.
법정 이자까지 착실하게 붙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였는데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했으니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저에게 죽이네, 살리네, 잘못했네, 미안하네,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구속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망하게 되었죠. 소문이라는 게 천리를 넘어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로 제 친구에게 구구절절 다 털어놓았고 친구는 아주 톡톡히 제 몫을 해내어 맘 카페며 모으며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줬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은 전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